자, 반갑습니다. 잘때입니다. 오늘 읽어볼 컨텐츠는 이제 사고 시리즈입니다. 되게 많고요. 약간 익명의 분이 써주셨는데 요게 되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저도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오늘 사고 시리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벙글 남극의 기적. 이렇게 많습니다. 되게 탐험가 같이 생겼다, 이분은. 탐험가 맞네? 이번에는 옛날 남극 탐험가에 대해 알아보자. 극지 탐험가 하면 다들 아문센이나 스콧을 떠올리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 둘에 맞먹는 남극 탐험계의 거장 셰클턴이다. 셰클턴은 아문센과 경쟁하여 남극점 정복에 나섰지만, 아문센이 1911년 먼저 남극점을 정복해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갔다. 그 후 셰클턴은 단순한 남극점 정복이 아닌 남극대륙 횡단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Man wanted,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있고, 몇 달이나 있고, 약간 많이 춥다, 위험하다, 그리고 honor, 영광을 얻는다, 그런 얘기겠죠. 구인, 다 써져 있네. 위험한 여정, 적은 임금, 혹한 몇 달간 완전한 어둠, 끊임없는 위험, 무사기한 불확실, 성공 시 명예와 영광, 어니스트 셰클턴, 벌링턴과 사본지. 요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미래가 불투명한, 하지만 좀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끌리는 구인 글이네요. 상남자 광고가 보이는가? 이 광고들을 보고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지원했으며, 경쟁률은 무려 197대 1로 IT 기업계의 네카라쿠베와 맞먹는 정도였다. 마침내 27명의 탐험대를 꾸려 1914년 인듀어런스호는 남극 횡단을 위해 출발하게 됨. 그렇게 1915년 남극해 초입에 도달해 탐험을 시작하는가 했더니, 남극은 분명 1월이라 여름일 텐데 바다가 꽁꽁 얼어있던 것. 원래 안 얼어있을 줄 알고 갔나 보네요. 쇠빙선이 아니었던 인듀어런스호는 꼼짝없이 얼음 바다에 갇히게 되었고, 1915년 10월까지 무려 9개월 이상을 표류하게 됨. 와, 뭐야? 9개월 동안 그럼 뭐 먹고 살아? 그 정도 식량은 다 있었나? 당시 사진인가 봐요, 이게. 봄이 와서 바다가 녹을 것이라 판단했던 탐험대의 예상과 달리 바다가 녹기 시작하자 생긴 수많은 유빙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인듀어런스호를 개박살내기 시작함. 결국 셰클턴은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졸지의 탐험대들은 조난자 신세가 되어버림. 그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폴레섬은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 탐험대는 육지를 찾아 보트를 끌고 행군했지만 여름이 다시 와버린지라 자꾸 갈라지는 얼음 때문에 갇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고, 그렇게 거진 5개월 이상을 육지를 찾아 떠돌게 됨. 완전 절망적이다, 상황이. 몸만 가도 힘든데. 1916년 4월이 돼서야 바다가 녹으면서 보트를 띄워 엘리펀트 섬이라는 육지를 찾아냈지만, 문제는 이 섬은 사람이 살지 않고 기지도 없는 무인도였음. 덕분에 탐험의 지속은커녕 지나가는 구조선조차도 바를 수 없는 곳이었고, 이들은 섬에 널린 바다표범과 펭귄, 고기, 데려왔던 개들을 잡아먹어 가면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했음. 이에 셰클턴은 역사에 남을 결단을 내림. 구조선을 직접 부르러 가기로 한 것임. 언제까지고 구조선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이대로면 굶어 뒤지든 얼어 뒤지든 할 상황. 그래서 셰클턴은 또 고르고 골라 뽑은 대원 몇 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엘리펀트 섬에 남겨둔 채 구조선을 부르러 가는 여정을 시작함. 문제는 이 여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 야, 뭐야 이거.
이 녹색이 인듀어런스호가 부셔진 곳부터 엘리펀트 섬까지 이동한 경로, 파란색이 사람이 사는 가장 가까운 섬까지는 만만치 않은 경로, 무려 길이가 1300km나 되는 장거리임. 심지어 이곳은 베링 해와 더불어 세계에서 투톱으로 험악한 바다인 드레이크 해협.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빠니보틀 일이 여기 지나갔었나? 남극 거기 갈 때? 아무튼 이게 셰클턴이 탈출을 결심한 4월 드레이크 해협의 평균 파도 수준. 와, 뭐야 이거? 그리고 셰클턴에게는 이런 조망만한 미니 배밖에 없었다. 라이프 오브 파인데 이거? 왜 남아메리카 끝자락으로 안 가고 섬으로 가는 바보짓 하냐고 묻는 사람들 100% 있을 거라 설명해주면 남극에는 항상 오른쪽으로 흐르는 겁나 센 해류가 있다. 움짤만 봐도 파도가 엄청 센데 통통배로 해류를 거슬러서 남아메리카 육지로 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죽음 확정 수준이 드레이크 해협을 셰클턴과 원정대는 출발했고 기적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달하게 된다. 와우. 뭐 어떻게 된겨?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사는 기지에 가서 배를 빌리려면 섬 북동쪽에 스트롬리스 만에 상륙을 해야 하는데 반대편인 킹 하콘만에 상륙한 거임. 킹 하콘. 왜 안 보이네? 그 말인 즉슨 섬 위쪽을 종단해서 건너야 하는 건데 문제는 섬을 가로지르려면 저 산맥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직선거리로만 30km인 이 거대한 산을 넘는다는 건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성공함. 그마저도 구조선을 통해 구조하는 시도조차 한겨울이라 바다가 얼어붙는 바람에 무려 3번이나 실패해서 4번째 칠레 정부로부터 간신히 구조선을 빌리기까지 무려 4개월이 흘렀고 1916년 8월 30일 구조대는 사망자 1명도 없이 나머지 원정대를 전부 구출해내는데 성공하게 된다. 이건 다행이네요. 싱글벙글 남극의 기적. 그래서 살아남은 거구나. 엄청 다 떼죽음 당할 뻔했네요. 다행입니다. 약간 다들 실망하셨나요? 사람이 안 죽어서? 농담이고 다음 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입니다. 싱글벙글 노르웨이 수중 동굴 사고. 2014년 2월 6일 5명의 핀란드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 모였음. 밍밍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글은 싱글벙글 노르웨이 수중 동굴 사고입니다. 2014년 2월 6일 5명의 핀란드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하기 위해 모였음. 사고가 난 노르웨이의 플르라고르타 강 바닥에 동굴의 입구가 있음. 여기 아래에 있대요, 입구가. 이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노르웨이의 천연 자연 동굴인 플러라그로타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동굴은 2km의 상당히 긴 코스로 숙련된 다이버들도 고전하는 고난이도의 동굴이었다. 동굴의 전체적인 구조래요. 다이버들은 여기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나오기로 계획을 했다네요. 어떻게 땅에 이런 동굴이 있을까? 사고 당시의 강 상태는 겨울철이라 아주 추웠고 30cm 두께의 얼음을 전기톱으로 절단까지 한 뒤에야 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강추위의 날씨였음. 계획은 이랬음.
1팀과 2팀으로 나뉨. 이렇게 1팀에 2명, 2팀에 3명. 1팀이 먼저 코스를 통과. 다이버들이 코스를 통과하면 흙먼지가 일어나 시야가 흐려지니 흙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2시간 대기. 그 후 2팀이 통과하는 계획이었음. 앞에 2명이 더 베테랑인가 보네요. 그렇게 1팀이 잠수를 시작했고 이들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죽음의 동굴로 들어갔음. 입구에서 진행한 지 500m쯤 되는 곳을 들어가면 천연 에어 챔버가 있어 이곳에서 1팀은 휴식을 취한 뒤 좁고 U자형으로 꺾어지는 최대 130m 깊이의 코스에 진입했음. 열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U자형의 깊은 동굴을 따라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음. 그러나 U자 지형을 꺾어서 상승할 때 문제가 일어나 수면 130m에서 상승하던 중 수면 112m 지점에서 패트릭은 뒤따라오던 불빛이 멈춰 섰다는 것을 알아챔. 되돌아가 보니 자리 H의 잠수 장비가 좁은 바위 틈에 끼어버렸다는 것을 알았고 잠수 경험이 많지 않던 자리 H는 당황해서 버둥거리고 있었음. 끔찍하다. 끔찍해. 패트릭은 자리 H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버둥거리던 자리 H는 결국 급성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10분 만에 사망해버림. 숨을 막 빨리 이렇게 쉬니까 자기 이산화탄소를 먹은 건가? 자리 H는 여기 있고 패트릭도 여기 보고 이제 올라가야겠죠. 좁은 동굴에서 준비도 없이 시신을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건 자살 행위임. 그렇기 때문에 자리 H를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건 애초에 논외였고 코스를 완주하냐? 아니면 되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자리 H의 사망 사실을 알리냐? 패트릭은 2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해야 했음. 그런데 패트릭이 자신의 다이빙 컴퓨터를 확인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남. 계획대로라면 수심 130m에서 수면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감압 시간은 120분이 넘게 걸리지 않아야 함. 그러나 패트릭의 다이빙 컴퓨터는 감압 시간이 400분이 넘게 걸린다고 표시하고 있었음. 자리 H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시간 때문에 혈관 속에 예상보다 많은 질소가 녹아들었고 결국 예상한 감압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감압을 해야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임. 예를 들어서 이제 110m에서 10분간 잠수를 하면 잠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감압을 60분 해야 되고 20분간 잠수 시 120분 30분간 잠수 시 200분 등등. 요게 그죠. 그래서 깊게 들어갔다가 바로 못 올라오잖아요, 잠수부들이.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날이 겨울철이었고 동굴의 수온은 아주 차가운 2도였다는 것임. 패트릭은 이미 5시간 넘게 잠수를 해 저체온증의 위기를 겪고 있었음. 결국 시간도 여유도 없던 패트릭은 아주 긴 코스를 되돌아가 동료들에게 자리 H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대신 허겁지겁 코스를 완주할 수밖에 없었음. 제대로 된 감압도 하지 않은 채 코스를 완주하고 나와 질소와 이산화탄소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패트릭은 나오자마자 쓰러졌고 이내 하나의 끔찍한 생각이 떠오르게 됨. 이 팀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 H의 시체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한편 이 팀도 잠수를 시작하여 코스를 진행하고 있었음.
역시 순조롭게 잠수를 진행했고 몇 시간 뒤 U자형 구역에 진입을 함. 문제는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자리 H의 시체가 있었다는 거임. 칠흑같이 까마득한 물속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보게 된 베사, 카이, 자리 U는 소스라치게 놀람. 여기서 자리 H랑 자리 U는 그냥 이름만 같은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형제 뭐 이런 게 아니래요. 베사는 패닉에 빠져 자리 H가 몸부림치며 얽힌 바위를 밀어내며 막힌 통로를 뚫으려고 안간 힘을 썼고, 카이는 패닉에 빠진 베사를 말릴 수 없다고 판단, 혼자서 되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코스를 되돌아가기 시작했음. 자리 U는 자리 H의 시체를 보고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과호흡으로 인해 동일하게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광고가. 그렇게 두 명의 자리는 웃으면 안 되는데, 두 명의 자리는 수중에서 사망. 베사는 막힌 길을 겨우 뚫어 패트릭과 제외했고, 카이는 제대로 된 감압도 하지 않고 존나 빠르게 되돌아가 잠수병으로 반시체가 된 채 입구로 되돌아오게 되었음. 5명의 다이버가 들어가 3명만 살아남은 이 사건은 후에 노르웨이 경찰이 101시간의 회수 작업 끝에 2명의 시체를 온전하게 회수하였다고 함. 회수를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제 이거 모르는 탐험가들이, 다이버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죽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였습니다.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저렇게 중간에 앞에 팀이 죽었을 경우를 상정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 거기 앞에 있는 시체를 보면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여기까지 노르웨이 수중 동굴의 사고였습니다. 자, 다음 게시글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은 싱글벙글 운이 겁나 좋은 잠수부입니다. 이번에 쓸 글은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운이 더럽게 좋은 잠수부에 관한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질 헤이너스 되시겠다. 최초로 3D 수중동굴 지도를 만든 사람 중 하나이며 최초로 남극 동굴 탐험을 하는 등 경력이 굵직한 여자 다이버임. 최초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다큐도 여러 번 찍었고 200년 전이었으면 탐험가로 일했을 법한 베테랑인 사람이다. 수중 다이버가 늘 그렇듯이 이 사람도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는데 그중 하나의 사건을 다뤄봄. 역시 남극이네요. 2000년 아유 부금이 2000년 가을 남극에서 사상 최대 크기의 빙산이 떨어져 나온다. 과학자들은 이를 B15라고 지었음. 엄청 커 보이네요. 이 B15는 역사상 관측된 빙산 중 가장 큰데 우와 진짜 크다. 완전 절벽이잖아. 좀 많이 크다. 자메이카보다 살짝 더 큰 정도라니 말 다 했지. 이야 이거 뭐야? 하여튼 지구온난화니 뭐니는 이 글에서 다룰 게 아니니 저리 치워두고, 자메이카만한 빙산이 있으면 당연히 안에 수중 동굴도 있겠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 질 헤이너스가 아니었다.
즉시 B15로 달려가서 잠수를 시작했음. 못 참을 것 같긴 하네요. 전문 다이버면. 오, 이게 실제 B15 빙산에 잠수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미쳤다. 너무 멋있는데? 물론 그냥 다이빙도 아니고 남극, 그것도 빙산 다이빙이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도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동료인 폴과 함께 다이빙을 한 질은 엄청난 추위와 고통을 느끼며 잠수를 했고 빙산에 갈라진 틈으로 들어갔음. 야다. 거기서 이렇게 빙산에 붙어 살며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야자수같이 생긴 생물들도 촬영하면서 잠수에 몰두하던 그때 심해에서부터 울리는 까드득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함. 오, 뭐야. 둘은 공포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곧이어 소리는 멈춰섰고 두 다이버는 조금 더 탐험을 진행한 뒤 다시 배로 들어가고 있었음.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김. 빙산이 그새 무너져 들어온 입구가 없어져 버린 것이었음. 이런 위치인스. 그러나 질은 숙련된 베테랑이었고 패닉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른 좁은 통로를 찾아 그쪽으로 폴과 함께 탈출함. 둘은 무사히 배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이게 첫날에 벌어진 사건이었음. 그죠? 임기응변으로 입구 말고 다른 입구 찾아서 나간 거 아니에요. 거기 입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실시간으로 녹아 무너져 내리는 자메이카만한 빙산의 얼음 둥굴 틈새에 두 번 다시 잠수하지 않겠지만 우리 베테랑 잠수부이자 프로 다큐멘터리 촬영가인 질이 그만둘 리가 없었다. 이틀째에도 잠수를 시도하는 질. 이번에는 웨스를 포함해 폴과 질까지 3명이 잠수를 시도함. 진짜 강크다. 미친 것 같다. 진짜 대단한데요? 어제 죽을 뻔해놓고 이대로 갈 수 없다고 계속한 거 아냐. 그렇게 셋이서 순조롭게 잠수를 하던 중 갑자기 이상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동굴 안에 엄청나게 강한 해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 그 해류에 3명이 전부 휩쓸리게 되고 급히 빙산의 틈새에 손을 집어넣어 빙산 동굴의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안간 힘을 썼음. 진짜 무섭다. 뭐 만화에서나 나오는, 뭐 원피스에서나 나오는 뭐라 해야 될까? 미션 임파서블 비행기 탄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의 위기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던 3명은 저 끝쪽에 보이는 희미한 파란색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 간신히 빙산을 탈출하게 됨. 그렇게 물 밖으로 나왔는데 배 또한 강한 해류에 밀려나 다이버들에게 멀어지고 있었음. 젖먹던 힘까지 소리쳐 간신히 배가 그들을 찾아 살아나게 됨. 이게 2일차에 일어난 일. 정상적인 사람이 2일 연속으로 뒤질 뻔하면 빙산에 빙도 안 쳐다보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자겠지만 우리의 베테랑 질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진짜 미친 사람들이다. 미쳤다. 약간 공포, 약간 수용체 뭐 이런 게 없으신가? 3일차 잠수를 시작한 질과 동료들. 이번에도 2일차와 똑같은 코스로 잠수를 하였고 동일하게 해류에 휩쓸리게 된다. 탈출을 결심한 질과 동료들. 그들이 찾게 된 건 거대한 수중 얼음 벽이었는데 이건 빙하가 수직으로 갈라져 생긴 공간이었음. 야, 이거는 빙하가 수직으로 갈라진 거면 언제 다시 짜부대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홀리댐. 이 공간에서 아주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해류가 내리 꼽고 있어서 해류를 역으로 타고 올라가기 아주 힘든 상황.
벽을 잡고 올라가기에는 벽 자체가 물속에 잠긴 얼음이라 잡기 불가능. 질과 동료들 지읒되다. 그러나 우리 질은 빙산 안의 생물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얼음 속에서 사는 물고기의 생태를 떠올린 질은 그 물고기들이 숨어 사는 구멍을 떠올리게 되고 곧이어 그 구멍들을 얼음벽에서 찾아내게 됨. 그 구멍을 손으로 짚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질과 동료들. 결국 천운이 따라준 것인지 사망자 없이 무사히 전부 탈출하게 된다. 이야, 미쳤다. 이거는 뭐 남극에서 살아남기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 할 것 같아. 너무 능력이 좋은데요? 진짜 대단하다. 역시 고트다.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보니까 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그리고 다시 잠수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며 식사를 하던 질과 연구원들. 그러나 그들은 곧 엄청난 굉음을 듣게 되는데 B-15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부셔지고 있었던 것. 그들이 오전에 잠수했던 동굴 자체가 없어지고 있던 것이었다. 결국 그들은 오후 잠수 계획을 취소하고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그 동굴을 탐사한 처음이자 마지막 탐험된 거네요. 원피스 거짓말쟁이 노랜드처럼. 와, 씨. 이렇게 3일간 죽을 위기를 전나게 넘긴 질은 평생 잠수를 하지 않게 되지는 않고 현재도 활발히 잠수부로 활동한다고 한다. 얼음 속에 들어간 썰로 책도 냄. 이건 책 내야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책 내는데. 하여튼 억세게 운이 좋으면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나 보다. 진짜 고트다. 잠수북의 고트 같은데요, 이분이. 진짜 겁이 없다. 다행이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여기 너무 대단해요. 얼음 속에서 사는 물고기의 생태를 떠올려가지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들어가서 산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합니다. 싱글벙글 운이 겁나게 좋은 잠수부였습니다. 바로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들. 다음 글은 싱글벙글 9개월 동안 잠이 든 남자입니다. 9개월 동안 잠이 들었더라.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걸까요? 자, 이번에 쓸 글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에 관한 그림. 이걸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을 하네요. 요거 먼저 읽어볼까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싱글벙글 지구상 가장 깊은 동굴에서 전원 몰살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케이브, 동굴이 있고 조지아의 아파지아에는 해발 3,000m 정도의 고산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엔 몰요키나 케이브 동굴이 위치해 있는데 이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는 해발 2285m쯤에 있어. 등반을 해야 하며 깊이는 약 2212m이다. 즉 산의 높이와 동굴의 깊이가 거의 같다. 이 동굴은 지구상에서 발견된 동굴 중 가장 깊은 동굴이다. 야, 진짜 신기하다. 산 꼭대기는 아닌 거 하여튼 산 위에서 딱 내려가면 우리가 사는 딱 그 정도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웅장하네요, 산이. 동굴 입구. 이야, 씨.
진짜 무섭다. 난 못 들어가. 골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볼유키나 동굴은 1968년 한 탐사팀에 의해 처음 탐사되었는데 그들은 약 115m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들이 탐사한 곳은 더 나아갈 공간이 없는 막힌 통로였고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열로 와서 막혔나 보네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막히는 게. 이야. 그리고 약 15년 뒤 1983년 이 동굴을 모스크바의 페로보 스펠레오 클럽팀이 재탐사하게 된다. 이 팀은 전문 지질학자 팀으로 처음 탐사팀과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 약 150m 지점까지 탐사하게 된다. 이 지점도 더 나아갈 길이 막힌 외통로였다. 열로 간 거네요. 이 탐사팀은 그 이후로도 약 3년간 탐사를 지속했으며 3번 지점과 4번 지점 155m랑 427m까지 뚫고 내려가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 이후론 어떤 이유에선지 2000년대까지 더 이상 탐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다음 탐사 작업은 2015년이 돼서야 시작된다. 왜일까요? 좀 여기가 돈이 되는 뭐 이런 게 없다고 판단이 된 건가? 이후 페로보 스펠레오 클럽팀은 동굴 전체의 지도를 완성하게 된다. 오, 진짜 멋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음, 16년부터 17년까지 1800m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네요. 그리고 17년 8월에 2200m까지 뚫었다. 세계 1위 기록. 와, 6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꼬불꼬불한 수평 구간 발견. 야따. 신기하다잉. 18년 8월에는 이 지도를 작성했고 뭐 여기 레이크에 수심을 측정했다고 하네요. 와우, 진짜 멋있다. 19년 9월에 동굴의 수직 최종 깊이 2212m 확정. 동굴 입구 밖에서 물자들을 방수 플라스틱 랩에 싸는 준비 작업. 오, 거의 마약 밀매하듯이 랩핑을 해버리네요. 그래야지 좀 안 썩을 테니까 음식들이. 2018년 9월에는 촬영을 위하여 이 러시아 탐사팀에 영국인 숀과 조수 제프가 합류를 하게 된다. 사고는 이때 일어나게 된다. 두 명의 사진사와 러시아 탐사팀 6명은 동굴의 바닥 부분에 도착하여 그 이후로 이어지는 수평 구간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종의 새우와 정갈 샘플을 수집하고 사진사들은 이 동굴의 사진들을 찍으며 기록을 남긴다. 와, 여기서 브이로그 찍었으면 진짜 500만 조회수인데. 와, 샘플 채취 모습이라네요. 진짜 멋있다. 리썰 컴퍼니 느낌이네요. 여시 완성된 동굴 전체의 지도래요. 이야. 이들은 610m 부근에 위치한 1번 캠프부터 2103m에 위치한 6번 캠프까지 총 4일에 걸쳐 내려가게 된다. 가는 기간 동안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으며 좁은 통로마다 진흙을 헤치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다. 바닥에 도착한 그들은 다음 수평 구간의 탐사를 위해 약 6번 캠프에서 출발해 3일간 떠나게 된다. 이 지역은 평평한 모래의 지역이었다.
수평 구간을 탐사대인데 이 구간이 홍수가 나서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된대네요. 탐사 7일째 탐사 팀원 중 로만 제블레브랑 나탈리아 시지코바는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에 먼저 떠나가야만 했었다. 먼저 동굴을 떠나기로 한 둘은 1300m에 있는 캠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물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바깥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풍으로 비가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즉시 바닥에 있는 팀원들에게 물리적 소통 수단인 케이블 와이어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약간 이걸로 모스부호 이런 거를 보내나 봐요. 케이블 와이어로. 동굴에서 무선 통신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경고 메시지를 받은 바닥 부근 팀원들은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6번 캠프가 잠기려면 캠프가 설치된 지대 아래 90m 지역이 물에 잠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동굴 탐험가들이 흔히 겪는 수준의 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지대 아래. 여기가 잠기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남은 탐사팀들은 바닥 수위를 모니터링한 다음 위험할 시 대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30분 뒤 팀원 중 페트르 류비모브는 우연히 그들의 텐트 인접한 땅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꽥꽥 소리가 나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당장 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고 다른 팀 대장 파벨 네미노브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홍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하 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하기로 하고 네미노브는 떠나게 된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때 류비모브는 자신이 체크했던 그 구멍에서 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됐다. 그가 뒤돌아봤을 땐 숀 작가가 서 있었는데 훗날 그는 류비모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회상했다. 이윽고 류비모브는 즉시 모든 팀원들에게 당장 떠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 허나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대원들도 있었고 물이 차오르는 소리는 어느새 기차가 내는 굉음으로 변해 동굴 전체를 채우고 있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갑자기 떠나게 될지 몰랐던 대원들은 아비 규환으로 저마다 자신의 필수 장비들을 챙기고 있었다. 숀과 제프도 건조시켜 놓은 라텍스 수트와 복장들을 챙겨 입고 있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 그들은 모든 카메라 장비와 개인 물품을 두고 가기로 한 힘든 결정을 내린다. 오직 그들은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만을 챙길 수 있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찍어왔던 사진들을 추후에 저장할 수 있게 된다. 팀원들 또한 대부분의 장비를 두고 가게 되는데 이들의 가치는 수십만 달러에 달했다. 야, 수십만 달러면 얼마야? 100, 1000, 거의 억대. 동굴 바닥면은 어느새 빠르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으며 물이 도달할 수 없는 위치까지 등반하며 빠르게 이동해야 했다. 그들이 수평 구간에서 탐험하던 모든 통로는 이미 물에 잠겼고 6번 캠프에 도달하기 전에 수직 하강 로프 지역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즉 물을 뚫어내며 등반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때 로프 입구에 있던 사람은 겨우 숀, 제프, 류비모브였다. 나머지 러시아 대원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네요. 위에 신경 쓰기에도 바쁘니까 밑에 사람이 죽건 말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윗 캠프로 향하는 등반 지역에서 이미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기다릴 시간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등반을 해야 했으며 맨 앞줄에 시온이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모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시온의 그 책임이 막중하네요. 그리고 앞에서 물 다 받아내니까 약간 레이싱 할 때도 앞에 차 그 공기 저항을 1등 차가 공기 저항을 다 받잖아요. 시온은 무겁게 내리는 물을 헬멧으로 방어하며 작은 에어 포켓을 만들어 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끝없이 올라갔다. 이게 약간 그 샤워할 때 머리카락으로 에어 포켓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겠죠. 그리고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근원에 도달했고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윽고 제프와 류빈 모부도 올라오게 되었고 그들은 캠프 5까지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나머지 대원들이 모두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과 패닉이 오는 찰나 로프 밑에서 올라오는 헤드램프 빛을 하나 보게 됐고 그가 앤드리임을 알게 된다. 시온은 다른 나머지 대원들을 보았냐고 물었지만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밑으로 내려가서 구조를 해야 하나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밑은 이미 소용돌이급의 물이 범람하고 있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들이 지나온 모든 통로는 물에 잠겼으며 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15분이 지났을 때 믿기지 않게도 밑에서 여러 개의 헤드램프 불빛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머지 러시아 대원들이 살아서 온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물로 범람한 소용돌이에서 수영하며 로프를 올라왔다는 뜻이었다. 심지어 대원 중 하나는 침낭 4개를 메고 오기도 했다. 야, 이렇게 더 이상 물이 범람하지 않는 캠프 5에 도착한 모든 러시아 대원들은 텐트를 피고 커피를 마시면서 웃고 떠들었다. 저 같으면 허겁지겁 지상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러시아 남자 평균이래요. 러평. 강심장은 러평. 반면 로비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휴식을 마친 그들은 그 다음 캠프로 가기 위해 위로 계속 올라갔다. 이 구간의 통로들도 물이 몸에 반쯤 차 있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야 했다. 그렇게 다음 캠프에 도착한 이들은 물이 조금 빠지는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팀 대장 파벨 네미도브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로비를 안심시키며 다독였다. 이후 이들은 모두 탈출하게 된다. 잘 됐네요. 이 탐사 후 동굴탐험팀은 강우량을 관찰하기 위해 집 표면에서의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홍수 발생 시 또 다른 탈출 지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캠프를 설치하는 등 탐험 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었다. 그러네요. 죽을 뻔해야 좀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스토리가 몰료브키나 케이브 사건의 끝이 아니었으니 홍수 사고를 당한 지 2년 후인 2020년 11월 이 지역을 탐사하던 일부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밧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2021년 8월 4일 한 10개월 정도 지난 후네요. 홍수 사고를 겪었던 페루보 클럽팀이 다시 이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돌아온다. 그들은 이 로프를 보고 즉시 이상함을 느끼며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잘 읽었습니다. 싱글벙글 지구상 가장 깊은 동굴에서 전원 몰살 당할 뻔한 사건이었고요. 여거에 또 이어지는 얘기가 있대요. 요 글이 아까 그 밧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조지아 북서부의 약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에 위치한 메르부키나 동굴.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었죠. 여기를 탐사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한 곳을 겁도 없이 거의 맨몸 수준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으니 조지아 국경 근처의 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세르게이 코지프는 마라톤이나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던 평범한 사람이었음. 동굴 탐사에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던 코지프는 2020년 12월 가족들에게 별다른 목적지도 얘기하지 않은 채 혼자 메르부키나 동굴 탐사를 진행하러 여행길에 올랐다. 간단한 장비를 챙긴 그는 작은 지도 하나와 휴대폰에 저장한 사진과 함께 동굴 아래로 발을 내디뎠음. 평소에 스포츠 짬밥을 먹은 사람답게 코지프는 능숙하게 캠프 387까지 내려갔음. 지상으로부터 387m 아래에 있어서 캠프 387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베이스 캠프에는 사람들을 위해 탐험대가 남겨둔 통주림 등과 간단한 위약품 등이 있어 코지프는 이런 것들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했음. 두 번째 베이스 캠프인 캠프 600까지도 순조롭게 도착한 코지프는 일주일가량 여기서 휴식을 취한 뒤 더욱 밑으로 향하기 시작함. 그럼 여기서 일주일 정도 그냥 누워있다가 밥 먹고 누워있다가 동굴 구경했다가 누워있다가 뭐 이런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판단은 코지프를 영영 잠들게 만들어 버림. 1100m 이상 가량 내려갔을 때 코지프는 이상함을 느끼게 됨. 베르부키나 동굴은 항상 서늘하게 기온이 2, 3도를 유지하는 차가운 동굴이었음. 또한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와 항상 습했기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석회암 동굴임. 따라서 전문적인 동굴 탐사 대원들은 사진처럼 방수가 잘 되며 보온도 되는 전용 동굴 탐사 복장을 갖추고 들어갑니다. 사진에 진흙 묻은 거 보임? 축축한 진흙이 온몸에 묻는다고 생각해보셈. 그러나 코지프는 이러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탐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극심한 저체온증에 걸리게 된다. 무슨 복장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대충 집에서 긴팔 청바지 입고 내려온 것 같다고 합니다. 더 이상 탐사가 불가능하다 느낀 코지프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이미 저체온증이 심하게 진행된 신체 또한 몇 시간 동안 체력을 소모해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암벽 등반에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 결국 모든 힘을 소진하고 동굴 한쪽에 웅크려 잠을 청하게 되는데 9개월 뒤 베르부키나 동굴을 방문한 탐사팀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바로 입구에 밧줄이 걸려있는 것. 수상함을 눈치챈 탐사팀은 빠르게 동굴을 내려갔고 387과 600 캠프에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한다. 계속해서 탐사를 하던 탐사팀은 1100m 부근에서 코지프를 발견하게 된다.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의 휴대폰과 소지품으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당시 시체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끌어올릴 수 없어 10등분을 해서 끌어올린 뒤 재조립해서 가족들에게 인계했다고 한다. 와, 어떡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심지어 정부에 신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 발견까지 9개월이 걸렸던 사건이라고 함.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하기 전에 주변에 알리고 해야 돼요. 심지어 번지 점프 할 때조차도 주변인들한테 말하고 나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죠. 이분 또 러시아 분이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빠꾸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싱글벙글 9개월 동안 잠이 든 남자였습니다. 재밌네요. 다음 글도 읽어볼까요? 다음 글은 싱글벙글 야곱의 우물 익사사고입니다. 이번에 쓸 글은 야곱의 우물에 관한 글이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멍이 있으면 이 위로 수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좀 무서운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기포 쫙 올라오면서 갑자기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나 못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야곱의 우물은 보는 것처럼 입구가 쪼매난 그저 동네 레드넥들 물장난 놀이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그건 지상에서부터 수면 2, 3m 아래까지 이야기지 다이버들 영역으로 들어가면 달라진다. 여기서 레드넥은 약간 그 백인 약간 과격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레드넥은. 이게 야곱의 우물 지도인가 봐요. 이것이 야곱의 우물 단면도이다. 보는 것처럼 물 안쪽은 어마어마한 동굴이 가득 들어찬 무시무시한 곳. 옛날부터 물놀이장으로 유명했던 야곱의 우물은 지금까지 최소 12명의 익사 사망자를 낸 곳이라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1983년의 사망사고 이야기를 해보자. 리처드와 맥코넬이라는 두 청년은 저녁 무렵 야곱의 우물에 탐험을 떠나는데 둘은 텍사스 남서부 주립대학에서 고급 다이빙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음. 야곱의 우물은 크게 3가지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4번째 공간 이후로는 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문이 박혀 있음. 왜일까요? 이런 식으로 너 더 들어가면 목숨 날아가니까 곱게 집에 들어가라는 뜻임. 요런 표지판이 요런 깊은 수중 동굴에는 많이 있거든요. Stop, prevent your 뭐시기 go no further. 멀리 가지 마라. 너의 목숨과 바꿀 만한 건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청년들은 4번째 공간까지 탐험하고 돌아가기로 약속한 뒤 순조롭게 3번째 공간까지 잠수를 성공함. 그리고 4번째 공간을 들어가려 하는데 4번째 공간은 보다시피 아주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음. 두 청년은 먼저 4번째 공간에 장비를 밀어넣은 뒤 몸을 밀어넣는 작전을 세웠고 장비를 밀어넣는 데에 성공. 리처드가 먼저 4번째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음. 장비를 먼저 밀어 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좁은가 보네요. 그런데 먼저 4번째 공간에 들어간 리처드가 무엇을 본 것인지 패닉에 빠져 황급히 몸부림치며 4번째 공간을 빠져나옴. 전문가들에 따르면 질소 중독으로 인한 환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맥코넬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인지 두 청년은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리처드가 발작하며 급하게 도망쳐 나온 탓에 4번째 공간에 공기통을 포함한 모든 장비를 두고 나왔다는 것. 이런 미친. 맥코넬의 산소를 나눠 마시며 동굴을 나오기 시작한 두 청년은 곧이어 치명적인 판단 실수를 하게 되는데 3번째 공간의 위쪽이 보이는가? 3번째 공간은 2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랑 여기겠죠?
본래대로라면 세 번째 공간에서 두 번째 공간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패닉한 두 청년은 세 번째 공간의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것. 저 공간은 점점 좁아지다 끝에는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바위 틈으로 막혀버리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여기 기사까지 났네요. 결국 산소가 바닥난 두 청년은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구조대를 맞이하게 되어버렸다. 재밌었습니다. 요것이 이게 야곱의 우물 익사 사고였습니다. 야, 근데 여기는 그냥 여기 둥둥 떠다니면서 바닥을 보고 싶긴 하네요. 한국에 이런 데 없나? 계곡은 개골 보니까 이런 데 좀 있던데. 그래서 아까 그 두 청년들이 여기까지 갔다가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다가 열로 가가지고 둘 다 죽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야곱의 우물 익사 사고였고요. 바로 다음 게시물 읽어볼게요. 싱글벙글 죽음의 싱크홀. 1938년 호주의 한 농장에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말 힝 힝 힝. 농장주. 뭐야, 저 말이 왜 저러는겨? 위문을 품고 말에게 다가가던 농장주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하는데 바로 발의 발굽 밑에 순식간에 땅이 무너져 조그마한 구멍이 생긴 것이었다. 우와, 뭐야? 개 큰데요? 그렇게 순식간에 탄생한 지름 30cm 정도의 작은 구멍. 처음에 농장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는데 구멍 안을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라게 된다. 구멍 안쪽에 수십 미터 깊이의 공간과 함께 물이 꽉 찬 동굴의 풍경이 펼쳐져 있던 것. 이거 뭐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 약간 관광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약간 농장으로서 못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한 유행어를 쓰네요. 네. 농장주. 근데 이 물 깊이가 얼마나 되지? 밧줄 좀 가져와야겠다. 이런 30m짜리 로프를 다 넣었는데도 끝이 없네. 이거 생각보다 너무 큰데? 농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메꿔야겠다. 아들아, 바위 가져온나? 아니, 바위를 1000톤이나 때려박았는데 끝이 없네. 포기.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와, 미친. 그니까 이게 그 싱크홀이고 여기로 1000톤 정도 돌을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인 거야. 이것이 더 샤프트의 전체적인 지도이다. 보는 것처럼 입구는 매우 좁지만 전체적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최대 수심이 12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싱크홀이다. 맨 밑에 락 파일이 바로 농장 주인이 쏟아부은 바위산이고 수심이 120m가 넘는데요. 왔다. 진짜 가관이다, 가관. 그죠? 실제로 보면 이렇다. 1000톤의 바위 조각들이 이 정도 규모이니 싱크홀의 전체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다. 애초에 입구가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크기인데 여기로 돌덩이를 1000톤이나 일일이 쏟아 부은 농장 주인이 대단한 지경. 결국 이 거대한 싱크홀은 다이버들의 명소가 되었고 수많은 다이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이버들이 많이 들어가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역시 이 싱크홀에서도 20명의 다이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1973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는 것처럼 더 샤프트는 3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입구에 햇빛이 비치며 밝은 비교적 초보 구역인 1구역. 두 번째는 좌우로 길이 나뉘는 그래도 햇빛은 들어오는 2구역.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도 비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인 3구역.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2구역까지만 탐사를 진행하였고 3구역의 끝은 아직도 탐사되지 않은 미지의 구역이다. 오른쪽은 탐사는 다 됐나 보네요. 그 지도가 다 완성이 된 걸 보니까. 왼쪽은 아직이고. 와, 입구가 아직도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구나. 기계를 넣어서 막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다. 와, 바로 이게 물이 아니구나.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다. 무슨 그거 같아요. 화산 안쪽 들어가서 위에 보는 느낌. 하여튼 1973년 8명의 베테랑 다이버들이 모여 더 샤프트를 탐사하기로 결정했음. 물론 이들도 2번째 구간까지만 탐험하기로 계획을 짜고 잠수를 시작함.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질소 중독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저질소 공기통을 챙겨야 하는데 이를 챙기지 않은 것. 그 밖에 활동 파트너를 정하지 않고 샷 라인을 제대로 설정하지도 않았고 기타 3가지 정도의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잠수를 했음. 결국 이 판단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글렌, 스티븐, 크리스티는 형제 자매 사이였는데 이들은 3번째 공간으로 이어지는 입구에서 3번째 공간을 구경하며 유영하고 있었음. 글렌은 산소의 양을 보고 돌아가야 함을 감지하고 2사람에게 복귀 신호를 보냈는데 2사람이 갑자기 3번째 공간으로 넘어가 버림. 글렌은 2사람을 잡기 위해 3번째 공간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마치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음. 약한 질소 중독 증상을 보이던 글렌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으며 2사람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오겠다고 판단을 하고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함. 그래야겠죠. 자기도 좀 위험한 상태니까. 야, 그림 무섭다니. 같은 시각 레리, 피터를 비롯해 나머지 사람들도 3번째 공간에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서서히 질소 중독 상태에 걸렸고 레리는 위험하다 판단해 혼자 돌아 나오게 됨. 그렇게 돌아 나오던 레리는 미친 듯이 출구를 찾으며 몸부림치는 크리스틴을 발견하였고 밑에서는 완전히 질소에 취해 반시체 상태가 된 존을 발견했지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상태임을 알고 모두를 포기하고 혼자 돌아 나옴. 그러니까 돕다가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3번째 공간에 들어간 사람 중 스티븐, 크리스틴, 로버트, 존 이렇게 4사람은 그렇게 극심한 질소 중독 상태에 빠져 공포에 휩싸인 채 사망하게 됩니다. 야, 진짜 깊다. 오른쪽 뭐야? 이렇게 보니까 더 무서워요 지금. 무슨 문어 다리 같아. 쿠툴루시나 그런 거 뭐 괴물 같아요. 사건 발생 후 1년 뒤 시체를 회수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빨간 점들이. 크리스틴과 로버트는 서로 껴안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존은 깊은 바닥에서 스티븐은 입구로부터 불과 15m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너무 이거 안타깝다. 가족끼리 가가지고 이게 웬 봉변입니까? 아무래도 동굴 안이 좀 그 단순하잖아요. 여타 동굴들에 비해서 약간 레저 느낌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다들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다. 형제자매가 이렇게 들어가서 최후가 이제 껴안은 상태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그 죽음의 싱크홀에서 일어났던 그 사고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게시물입니다.